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의 소개로 이 채널을 알게 되어 매일 늦은 밤까지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문득 제 이야기를 써서 보내면 재밌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도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거든요. 지금은 지난 일이라 마음이 괜찮아졌으니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사연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진짜 큰 재미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어촌에서 나고 자랐어요. 어부인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촌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20살에 독립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도시에 있는 대학에 가는 걸 꺼리셨는데 이름난 명문대에 합격했더니 바로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제가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걸 현수막으로 크게 뽑아 마을 곳곳에 달아두셨답니다. 그렇게 서울로 처음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우등생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남자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었고 술자리나 MT 같은 것들도 다 빠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놀면서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저는 엉덩이를 붙이고 죽어라 공부해야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결국 그런 노력 덕분에 올 A를 받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네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명문대 졸업장과 우수한 성적으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만 취직하면 인생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큰 회사에 들어가 남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일 뿐 일은 정말 많이 했죠.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일 처리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았고 주말에는 머리를 쥐어짜며 공부도 하고 기획서도 쓰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냈더니 어느새 나이는 30이 다 됐답니다. 연애는 회사 동기와 수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해외로 발령이 나면서 몸이 멀어지게 되니 헤어졌습니다. 이후 연애를 쉬다가 회사와 연계된 사업가들과 미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연이 되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똑같이 관심을 가졌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주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호감이 더 생겨서 썸이라는 걸 타게 됐는데 정말 괜찮은 남자로 느껴졌답니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 연애만 할 생각이었는데 그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렇게 좋은데 결혼하면 안 될까? 결혼? 에이, 왜 이래. 난 아직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 회사 일도 바쁘고 아직 혼자 해보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아휴, 어떻게 해야 우리 민지가 오빠한테 시집 오게 만들지? 민지야, 너 애기 낳고 싶지 않아? 난 우리 닮은 아들을 가지고 싶은데. 그럼 결혼은 나중에 하고 애기 먼저 낳을까? 또 애기 타령이야? 오빠는 왜 이렇게 애기 이야기를 많이 해? 그리고 왜 아들만 낳고 싶다 그러는 거야? 오빠 남아선호 사상 있고 그런 거야? 아니, 뭐 딸도 좋지. 그럼 결혼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아들, 딸 둘 낳고 살자. 응?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애부터 낳자고? 오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널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야. 민지야,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니까. 난 그냥 준비가 안 됐어. 결혼은 아주 늦게 할 거라고. 치사하다, 치사해.
그래, 나도 빈정상해서 너랑 결혼 안 한다. 그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했는지 매번 아들을 낳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결혼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거절을 거듭했죠.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피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세상에 100% 피임은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친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오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왜? 무슨 일 있어? 야, 민지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임신이래. 내과에 갔다가 산부인과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임신 4주래. 그 말을 전했더니 남자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야호! 민지야, 드디어 네가 오빠 소원을 들어줬구나. 그래서 아들이래, 딸이래? 오빤 지금 상황이 좋기만 하지? 내가 왜 임신이 된 건지는 오빠가 말해봐. 그야, 우리 둘이 불붙은 사랑을 해서 그런 거지. 우린 항상 조심했잖아. 근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지? 100% 조심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랑을 나눈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실수했나 보지.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쌍방과실이니까 따지진 않을게. 그리고 아이는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아들? 예스! 자기가 내 소원을 이뤄주는구나. 좋았어. 그렇게 좋아? 그래, 좋아해라, 좋아해. 민지야, 그럼 우리 바로 결혼하자. 빨리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고 합치자고. 그래야겠지? 그래,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오빠도 어머님께 말씀드려. 그이는 홀어머니와 산다고 했고 다른 형제나 친척이 없다고 했어요.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됐는데 그이와 똑같이 기뻐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럼 아가씨가 우리 손자를 임신했다고? 아유, 정말 잘했다, 잘했어. 고마워, 아가씨. 정말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전 반대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아유, 무슨 소리? 내 손자를 임신한 사람이면 우리한테 보배나 다름없다고. 민지 씨는 넝쿨째 들어온 복덩이야. 아주 잘했다고. 시어머니 역시 예비 남편과 똑같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한 걸 잘한 일이라 확신하게 됐고 친정 부모님께도 사실을 전하고 그 일을 소개해 드렸어요. 부모님은 섬에서 사시며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가정을 이루게 돼서 아주 잘 됐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제안대로 스몰 웨딩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사람 많이 불러서 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예식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죠. 사실 저도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수긍하셔서 저와 남편은 야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어요. 그이는 제가 임신했으니 1년만 집에서 쉬면 좋겠다고 휴직을 권유했어요. 아기 낳으면 바쁘고 힘들어질 게 많으니 마음 편히 1년 쉬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를 휴직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게 되면서 설렘도 있었지만 작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에게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을 보이는 게 창피해서 매일 일찍 일어나 얼굴에 붓기를 빼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일주일 만에 끝이 났고 아주 편하게 먹고 자면서 지내게 됐네요. 그런데 결혼 한 달 만에 아주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울면서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얘들아, 나 전세 사기 당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자기는 전세 자금을 못 받았으니 돌려주지 못하겠대. 네? 어머님,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 세입자 보호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그 소리 듣고 변호사를 찾아가 봤는데 기존 집주인을 고소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말소하고 사라졌더구나. 그놈이 집이 여러 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세입자들 전세 자금을 떼어먹고 참수탄 거래. 전세 사기는 법으로 끌고 가도 받아내기도 어렵다더라. 어머님,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건요? 그건 못 받는데요? 그럴 것 같대. 변호사가 신청하라고 해서 이것저것 써서 접수했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말라더라. 어머님, 이를 어떡해요? 정말 유감스럽고 슬픈 일이에요. 아휴, 이게 내 팔짱가 보지. 얘야, 염치 없지만 당분간 내가 여기서 지내면 안 되겠니? 내가 돈 벌어서 금방 나갈게. 당연히 되죠, 어머님. 지내실 곳도 없는데 어딜 가서 지내시겠어요. 내 집이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지내세요. 아휴, 우리 새애기가 이렇게 마음이 착하니 천만다행이다. 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노숙하면 어쩌나 걱정이었거든. 어머님, 세상에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자식이 어딨겠어요. 지금 충격이 심하신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어머님, 얼른 짐부터 푸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1년만 같이 살다가 다른 집을 알아봐 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일이 술술 풀릴 거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 불편한 건 딱히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침을 드시고 일을 나가셨고 저녁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셨어요. 저에게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으셔서 눈치 보일 일도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빼고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두 분은 매주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만 빼놓고 어디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 아유, 아니다 얘야. 좋은 데 가는데 너를 두고 가겠니? 내 전세 사기 때문에 볼일 보러 가는 거야. 돈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아들이랑 같이 가는 거라고. 넌 임신 중이니 이런 데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 이 CM이 마음 알겠지? 그 일 때문이었군요. 네, 잘 알겠어요. 얼른 나가서 볼일 보고 오세요. 여보, 어머님 잘 모시고 다녀와? 편히 쉬고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카톡 보내고. 내 걱정하지 말고 그 전세 사기꾼이나 꼭 잡도록 해. 얼른 가봐. 시어머니의 전세 사기 때문에 남편과 매주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이나 되니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문을 받거나 도망간 집주인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찾아보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늘 허탕이었고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사라진 집주인의 행방을 전해 들었다며 찾아간다고 외출하셨어요.
그날도 고생하시겠구나 생각하고 혼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슬리퍼를 신고 빵집을 갔답니다. 가득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볼일 보러 갔다는 시어머니가 어떤 젊은 남자랑 팔짱 끼고 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한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의 뒤를 바짝 붙었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젊은 남자와 연인 사이로 들렸습니다. 허니, 우리 저기 들렸다 가자. 이 누나가 몸보신 좀 해야겠어. 아이, 또 모텔 가자고? 아이, 누나, 어제도 다녀왔잖아. 왜 이렇게 밝히는 거야? 야, 이 누나가 요즘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라도 풀어야 해. 잔말 말고 퇴실하고 가자. 알았어. 대신 나 용돈 좀 두둑하게 줘야 해. 걱정하지 마. 이 누나가 남아도는 게 돈이라고. 역시 우리 누나는 통이 커. 그럼 나 이번에 차 좀 바꿔주라. 벤츠는 이제 질려서 페라리로 갈아타고 싶어. 슈퍼카로 한 대 딱 뽑아주시면 내가 누나 매일매일 홍콩 보내줄게. 페라리? 그 정도야 이 누나한테 껌이지. 그래, 좋다. 차 바꿔줄 테니까 오늘은 모텔 가서 나 웃게 해줘. 시어머니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곧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나눈 대화도 충격이었고 모텔을 들어가는 것도 소름 끼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의 사생활이라는 건 알겠는데 저한테는 전세 사기 당했다고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면서 젊은 남자한테 돈까지 써가면서 만나는 걸 알게 되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남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궁금해서 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오빠, 지금 어디야? 지금 엄마랑 변호사 사무실에 왔어. 다른 피해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만나는 중이야. 근데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랑 있어? 아니, 그냥 일이 잘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착해요. 여보,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따 밤에 사가지고 들어갈게. 아니야, 지금 막 빵집에서 나오는 길이야. 그럼 이따 밤에 봐. 그이도 거짓말하는 걸 보니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라 확신했습니다. 두 모자가 밤에 들어왔는데 천연덕스럽게 전세 사기에 대해 말하더군요. 아유, 새아가, 오늘도 별다른 수확이 없구나. 아휴, 이 노인네가 무식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지.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한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우리 아들 태어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긴 우리 손자가 태어나기만 하면 지난 일 다 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두 모자는 서로 다른 곳을 다녀왔으면서 말을 잘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길에서 본 걸 말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두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아 시모자를 제대로 감시해 보기로 했어요. 이틀 동안 시어머니 뒤를 쫓아봤는데 일을 다니긴커녕 젊은 남자와 데이트를 하러 갔더군요. 그리고 남편 회사를 가봤는데 사업장이 조용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 직원들도 있었고 잘 운영되는 걸 봤었는데 불도 꺼져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남편은 회사가 아닌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내야 했죠. 다음 날 그 일을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자 남편이 몸을 움직여 방을 나가더라고요. 이에 저도 까치발을 들고 안방 문 뒤에서 그 일을 훔쳐봤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도대체 새벽 2시에 무슨 대화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너 아직도 쫄아있냐? 네가 그렇게 약해지면 어쩌냐? 난 믿을게 아들내미 너 하나뿐이라고. 나도 알지. 근데 지금 집사람한테 이러는 게 맞나 싶어. 뭐? 쟤 말이냐? 쟤는 그냥 정리하면 돼. 이 엄마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돈으로 해결하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든 해야지. 내가 아는 흥신소 사람이 있는데 돈만 주면 뭐든지 해결해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린 손자만 생각하자. 왜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하다니. 우리 짐승은 되지 말자, 엄마. 이놈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거야? 너 쟤 임신시키려고 고생 많이 했다며? 겨우 성공해서 이제 2다리 벗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 이제 거의 다 왔어. 내년이면 우리한테 큰 게 들어올 거야. 창석이 너 괜히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나도 그러려고 마음은 먹었지. 이게 다 엄마랑 나의 계획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도박이니까 말이야. 그래 이 녀석아. 우리가 예전처럼 살려면 지금 하는 짓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 색시한테 잘해줘라. 애 낳고 나면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엄마. 내일은 희선이한테 가보자. 걔가 날 의심하고 있어. 지방에 있는 내 회사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 순딩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큰년도 문제네. 걱정하지 마. 나랑 내일 같이 가서 안심시켜주면 돼. 걔는 내가 하는 말 다 믿을 거야. 알겠어. 우리 앞으로 9개월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아들 태어나면 모든 고생이 끝나는 거지? 그렇다니까.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냐? 내가 계획 세운 일들은 항상 성공했다고. 이 작전만 끝나면 우린 돈방석에 앉을 거다. 두 모자의 대화를 다 듣자 소름 끼치고 어지럽더군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정리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희선이라는 여자는 누구고 돈방석에 오른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전세 사기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길래 침대 안으로 달려가 자는 척했어요. 다행히 들키지 않고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시모자와 함께 아침을 먹었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시어머니와 남편이 출근할 때 방긋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옷을 갖춰 입고 두 사람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차로 이동하길래 급히 택시를 타고 따라갔답니다. 신호 때문에 한번 놓치긴 했지만 베테랑 택시 기사님이 금세 남편 차를 찾아내 뒤에 붙었어요. 이윽고 8층짜리 아파트에 들어섰고 두 모자는 주차를 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놓칠 것 같아 조바심이 들었는데 바로 1층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하늘이 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진 모르겠지만 분명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었으니 모든 걸 밝혀보기로 결심했죠. 저는 초인종을 울렸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가스 검침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리따운 여자가 나오더군요. 가스 검침은 지난주에 했는데요. 다른 분 같은데. 아주머니 누구세요? 오늘은 다른 검침이 있어서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누구세요?
누군데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 그게 저 방금 들어간 여사님 며느리자 그 옆에 있던 여자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창석 씨 말이에요. 자, 내 소개했으니까 그쪽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이 여자가 미쳤나? 내 남편이 왜 아줌마 남편입니까? 어디서 정신 이상자가 찾아와서 난리네? 저리 가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네. 안 되겠다. 일단 비켜봐요. 내가 증명할 테니까. 저는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자가 보였고 저와 눈을 마주치자 못 볼 걸 본 표정을 짓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이래저래 수상하길래 뒤를 쫓아봤지. 근데 이 집 주인이 당신 마누라인가 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확실히 좀 알아야겠어. 내가 지금 당신 머리채를 잡고 귀싸대기를 날리고 싶지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알고 시작해야겠어. 민지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나가서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놔! 설마 했더니 두 집 살림하고 있었어? 이 나쁜 자식. 빨리 하나부터 열까지 실토해! 왜 나를 임신시키고 결혼까지 한 거야? 왜? 제가 소리치자 남편의 본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이 남자 아내라고요? 그리고 뭐? 임신? 여보, 이 여자 뭐야? 내일 모레 우리 결혼 5주년인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밖에서 뭐 하고 다닌 거냐고. 결혼 5주년이라는 말을 듣자 제가 첩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이가 없네. 결혼 5주년? 그럼 내년에 내 아들이 태어나면 혼인신고하자고 했던 이유가 법적으로 유부남이어서 그런 거야? 민지야, 이게 그러니까 당신 가정 있으면서 내가 임신한 걸 왜 기뻐한 거야? 단순히 두 집 살림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이게 다 우리 엄마가 계획한 일이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좀 설명해줘. 난 입이 쉽게 열리지가 않아. 저와 본처는 둘 다 두 모자가 왜 이런 짓을 꾸몄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눈을 질끈 감더니 땅이 꺼질 듯한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답니다. 이제 철반 왔는데 들켜버렸네. 내 손자가 태어나면 밝히려고 했는데. 새끼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수연아.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진 않았지? 네가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잖니. 그래서 우린 손자를 낳아줄 여자를 찾기로 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둘째 며느리인 민지를 임신시키고 결혼식을 한 거다. 첫째야, 네 남편이 도박이랑 이런저런 사고를 쳐서 시아버지 지원이 끊긴 건 알지? 게다가 나도 젊은 남자랑 바람나서 쫓겨났고 다행히 기업가라 이미지 손상 간다고 이혼은 안 했다. 그래서 우린 네 시아버지가 기다리는 손자를 낳기로 했어. 그럼 손자를 보고 내 아들에게 지원해 줄 거고 덩달아 나도 용서를 받거나 그게 아니면 아들한테 떨어지는 재산의 콩고물이라도 먹을 생각이었어. 그리고 내가 전세 사기 당한 건 거짓말이야. 그 아파트가 사실 내 남편 소유인데 거기서 또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아예 빈손으로 쫓겨난 거라고. 그래서 둘째 며느리 네 신혼집에 들어간 거다. 이제 다 이해가 되지? 아휴, 내가 이걸 다 밝혀버렸네. 시어머니의 미친 말을 듣자 저는 각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저를 씨바지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으면 그 애를 데리고 가서 시아버지의 돈을 받고 지원을 받겠다? 뭐 이런 거요? 두 사람이 도박하고 바람나서 돈줄 끊겨서 날 이용했다는 말이네요. 아, 그래. 솔직하게 말해준 거다. 더 감추는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다.
내 첫째 며느리는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이혼할 순 없다. 우리 집안이 이혼은 안 되는 집안이라 계속 같이 살면 돼. 그리고 둘째 너는 아들 낳아주면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애만 주고 떠나주면 원하는 대로 돈 달라고 해라. 이런 미친 것들. 당신들은 정신병자야. 모자가 똑같이 돌았다고? 내가 왜 임신을 하게 됐는지 이제 알겠네. 그렇게 조심했는데 저 개자식이 작전 써서 임신시킨 거였어. 그리고 내 아들 태어나면 돈 받고 넘겨주라고? 이 사이코패스 모자야. 지금이 21세기야. 똥물에 튀겨 죽일 것들아. 예, 어디서 무식하게 쌍소리를 하니? 너 애기 낳으면 충분히 보상한다잖아. 상부상조하는 거니까 좋게 넘어가자.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혔는데 제 옆에 있던 본처 역시 흥분해서 눈이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본처가 먼저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날렸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놈! 부산에 사무실 차렸다고 집에 안 들어온 이유가 새색시랑 살림 차렸던 거였니? 내가 불임인 게 불만이면 그냥 이혼했으면 됐잖아! 왜 지금까지 끌고 와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건데? 수연아, 우리 아버지 사전에 이혼이란 단어는 없어. 내가 이혼하면 재산을 10원 하나 안 주신다고 했다고. 게다가 내가 도박이다 뭐다 해서 미운털 박히는 바람에 언제가 될지 모를 만큼 긴 시간을 지원 못 받고 이렇게 처량하게 살 순 없잖아. 내가 당신 호강시켜주고 삐까뻔쩍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이사를 만들려고 한 거라고. 뻔뻔하게 잘못 없다는 듯이 대답하자 본처가 다시 한번 따귀를 날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공감을 느껴야 하지? 단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 개자식아. 네가 도박한 것도 봐주고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 낸 것도 참아줬는데 이젠 멀쩡한 여자 인생 망치고 날 모욕하는 짓을 해? 안 되겠다. 당신이랑 어머님 오늘 이 집에서 먼지나게 쳐맞아야겠어. 본처가 말을 똑바로 하시네. 내가 할 말 다 해주셨으니 난 더는 말하지 않겠어요. 본처, 우리 이것들 같이 박살내 줍시다. 좋아요. 하나씩 맡아서 밟아주자고요. 본처가 주전자를 들더니 남편의 온몸을 두들겨 패줬고 바닥에 눕혀서 싸대기를 연타로 시원하게 날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미친 개 사이코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 바로 손을 휘둘렀죠. 하지만 잽싸게 피한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박치기를 한 대 날려서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얻어 터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떴는데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싣고 본처의 집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고 얼마나 잤을지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수없이 많이 꿨고 잠시 눈을 뜰 때마다 낮과 밤이 바뀌어 있다는 걸 몇 번이고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어 완전히 깨어났을 때 제 앞에는 나이 든 어른이 한 명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시나요, 민지씨? 누군데 제 이름을 부르시죠? 나는 김창석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놈이 내가 모르는 결혼식을 올렸더군요. 들어보니 제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민지씨를 통해 아이를 얻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 아이를 저한테 데리고 오면 제가 쫓아낸 아내와 아들놈을 다시 받아주고 경제적 지원이나 회사 후계자로 올려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저도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여긴 병원인 거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유감이지만
민지 씨는 유산했습니다. 제 저랑 아들놈이 이렇게 만들었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지 씨. 네? 뭐라고요? 내가 유산을 했다고요? 안 돼!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민지 씨. 못난 아들을 둔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 남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죄송합니다. 화가 나면 절 때리시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런다고 내 애기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렇게 빌면 내가 아저씨 마누라랑 아들을 용서할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은 용서하지 마세요. 끝까지 증오하고 복수하세요. 저도 그 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뇨? 그 민지 씨가 다친 날 두 사람은 도망갔어요. 일이 거질 걸 알고 어딘가에 숨어버렸습니다. 형사들이 찾고 있으니 조만간 잡힐 겁니다. 민지 씨, 제가 보상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합의서를 써달라, 탄원서를 써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식과 아내를 잘못 둔 가장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저는 유산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제 손에 통장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거부할까 했지만 억울해서 이것이라도 받아야겠다 판단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빈 시아버지는 제가 그만 나가달라는 말에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열어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15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제 뱃속의 아이와 가치를 비교할 순 없지만 그 돈으로 위로가 됐죠. 속물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으로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한편 저를 돌봐주던 본처가 들어왔어요. 간호사에게 들어보니 제 옆에서 계속 간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과 몸도 닦아주고 팔다리를 쉼없이 주물러줬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로 만나긴 했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였고 저를 돌봐주고 있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수연 씨. 절 돌봐주셨다면서요? 민지 씨, 미안해요. 제가 괜히 그 둘을 혼내주자고 해서 민지 씨가 다치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 못된 짐승들을 혼내주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짐승들이 저를 공격한 게 잘못이지 수연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건 가지지 마세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그리고 진심으로 유감이에요. 아이를 잃은 건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근데 수연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죠? 그 짐승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해결이 안 되긴 했지만 바로 이혼 소송 해봐야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한테도 보상금을 주셨어요. 무릎 꿇고 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 두 모자가 왜 시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지원을 못 받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시아버지라는 분은 정신이 바른 분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버님은 아주 좋은 분이세요. 제 남편이 도박이다 뭐다 사고치면서 지원을 끊으셨는데 저한테는 따로 미안하다고 여러 번 돈을 붙여주셨어요. 어쨌든 이제 그 두 모자만 잡히면 일이 끝나겠네요. 본처와 저는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두 짐승의 결말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신혼집에 가서 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온 가전과 가구를 모두 출장 기사님에게 중고로 팔아서 치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갈 일이 없었죠. 그래서 잠시 호텔에서 묵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준 돈이 아주 많았으니 이 정도 사치는 부려볼 만했네요.
먹고 자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바깥바람을 쐬러 호텔 근처 아주 큰 공원을 한 바퀴 돌러 나갔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불이 차례대로 불을 비춰줬는데 그날은 공원 안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더라고요. 긴장을 풀고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더군요.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 남편이 제 핸드폰을 가로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실컷 밟아 망가뜨렸습니다. 어허, 새아가. 어디서 까부는 거냐? 우리가 너 때문에 많이 난처하고 곤란해졌어. 우리가 도망 중인 건 알지? 그래, 이 사악한 마녀야. 네 년과 네 아들이 내 뱃속의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또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으니 그건 역시 피할 수 없을 테고. 당신 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도망을 택한 거지. 이년아,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거야. 그냥 조용히 아들 하나 낳았으면 다들 해피엔딩을 맞았을 거라고. 근데 나랑 내 아들은 지금 도망자 신세네? 겁대가리 없이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지? 또 무슨 짓 벌이려고? 무슨 짓은? 네가 내 남편한테 받은 돈을 내가 돌려받으려고 온 거야. 그 통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아들, 저년 옷 뒤져봐라. 알았어. 야, 일로 와. 너 하나 때문에 뺑이 치는 것도 존나 억울한데 그 돈이라도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내놔. 미련한 것들. 내가 바보냐, 통장 들고 다니게? 이거 놓지 못해?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날 씨바지로 쓰려고 했던 악랄한 놈! 아이씨, 너도 좋았잖아. 나 때문에 결혼도 하고 좋았잖아. 돈도 15억이나 받았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달라고는 안 할게. 반절만 받을게. 7억 5천만 원만 내놔. 넌 그 돈을 들고 다니니? 이 띨띨한 놈아? 그래, 그렇지. 그럼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엄마, 방법 있어? 그야 쉽지. 네가 2년 여기다 잡아두고 있어. 내가 호텔에 가서 가지고 나올게. 마스크 쓰고 가니까 안 걸릴 거야. 이럴 때 코로나가 우릴 돕네. 들었지? 우리 엄마가 다녀온다니까 호텔 룸 번호 말해. 1045. 천사? 이게 구라를 치려면 그럴싸하게 치든가 이씨. 당장 제대로 말해주지 못해? 진짜 1045야. 나한테 카드키 있어, 봐봐. 어이, 진짜네? 야, 엄마, 얼른 다녀와. 날 밝으면 2년 통장 털어서 튀자고. 저는 호텔 카드키를 순순히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서 하이힐이 날아들어 남편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그이는 바닥에 고꾸라졌답니다. 구두의 주인은 남편의 본처였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지내는 걸 알고 도시락을 싸오겠다고 해서 제가 호텔 앞 공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2대2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얻어터졌던 이상으로 복수해 주려고 가죽 장갑을 두 손에 끼고 남편과 시모에게 휘둘렀습니다. 본처와 함께 공격하니 저희가 이기는 장면이 나왔답니다. 여하튼 제가 유산되던 날에 2배 이상으로 두 모자를 흠씬 혼을 내줬습니다. 두 모자는 힘으로 안 되니 나란히 무릎을 꿇고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며느리들아, 이 시애미가 잘못했다. 그만 때려라. 이러다 노인네 잡겠다. 여보들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라. 우리 도망가서 숨어 살 테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가. 돈은 그냥 안 받을게. 이에 저는 남편의 따귀를 있는 힘껏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 이제 좀 시원하네.
네 놈이 진심이든 아니든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긴 것 같다. 비록 너희 모자 때문에 내 소중한 아이를 잃었지만 이렇게라도 복수할 수 있는 게 천만다행이야. 그래 새아가, 네가 우리를 사정없이 족쳤으니 여기서 끝내자. 우리 그만 사라질게. 대신 우리한테 돈 좀 줘라. 지금 돈 한 푼이 없어서 숨을 데도 없다고. 그러자 본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낼 곳이 없어서 노숙이라도 하셨나 보네. 지금 자세히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네. 그럼 내가 호텔로 모실게요.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바라는 돈은 생각해보고 줄게요. 정말이야? 아유, 역시 내 첫째 며느리가 최고다. 아이고 좋아라. 호텔 방에 가서 몸이나 찢어야겠다. 네 어머님, 제가 미리 모셔갈 직원들 불렀어요. 자, 다들 우리 어머님이랑 남편 좋은 곳으로 모셔주세요. 본처가 소리치자 형사들이 여기저기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유 뭐야, 저건 누가 봐도 호텔 직원들이 아니잖아. 설마 짭새를 부른 거야? 야 첫째 며느리,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 오갈 데 없는 년 고환연 받아줬더니 뒤통수를 날려? 이 머리 검은 짐승년아, 너나 1000년이나 가만두지 않겠어. 나중에 두고 봐라. 아들, 창서가 튀어. 엄마, 어디로 가지? 저쪽에도 형사들이 있단 말이야. 어디든 잽싸게 튀어, 얼른. 우리 아지트에서 다시 만나자. 얼른 똥 빠지게 뛰어. 두 모녀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튀었지만 형사들의 손에 쉽게 잡혔습니다. 이것들 가만 안 두겠어. 니들 며느리들 꼭 복수하고 말겠다. 이 여편네들아, 니들도 나랑 결혼해서 좋았잖아. 살다 보면 바람도 피우고 유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릴 사기꾼이자 몰상식한 범인으로 만들어? 너희 둘 나중에 꼭 복수할 거야. 그리고 니들이 받은 돈 그거 다 내 거란 말이야. 저는 미쳐 날뛰려고 하는 남편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깜빵 생활은 오래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출소하고 나오면 지옥문이 펼쳐질 거다. 네 아버지가 나랑 약속했거든.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이야. 남편과 시몬은 눈깔이 뒤집힌 채 쇠고랑을 차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그 둘은 임산부를 공격한 것과 사기와 범죄 공모 등의 많은 죄로 징역을 받게 됐답니다. 그것이 두 모자와 마지막인 줄 알고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갈까 했지만 큰돈이 생기니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이 계신 섬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말없이 안아주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섬마을에 펜션 하나를 짓게 됐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는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고향에서 지내니 스트레스 따위는 없네요. 지금 섬에 살고 있다 보니 남자를 만나진 못하고 있어요. 뭐 언젠가 인연이 찾아오리라 믿고 여유를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우연이 있는데요. 제가 사연에 글을 쓰고 있던 와중에 본처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줬더라고요. 두 번째 부인, 안녕하셨어요? 형님, 첨년한테 연락을 다 주시고 감개무량합니다. 요즘 별일 없으시죠? 네. 저는 서울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민지 씨는 어때요? 펜션 사업은 잘 돼가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냥 저냥
먹고 살 정도예요. 근데 무슨 일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아, 우리 원수들이 출소한 건 알고 있어요? 지난달에 감옥에서 나왔다네요. 그래요? 이야, 세월 빠르네. 그래서 그것들은 뭐하고 지낸대요?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흥미진진해서 알려주려고요. 시어머니는 출소했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감옥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정신을 놔버렸나 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네요. 그거 아주 흥미롭네요. 사이코패스라 사회에서 격리되길 바랬는데 아주 잘 됐네요. 우리 같은 피해자는 이제 없겠네요. 그럼 우리들 남편은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됐어요? 그놈도 만만치 않아요. 무일푼으로 시아버지 찾아갔다가 쫓겨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노동한 것 같은데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노숙하고 지낸대요. 무료급식 처먹으면서 길바닥 인생 살고 있다네요. 이야, 진짜 출소하자마자 생지옥이 시작되네요. 너무 재밌어요. 아, 언니. 제가 우리 이야기를 사연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화 내용 마지막에 넣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자 본처는 무슨 채널에 사연을 보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썰밤이라고 알려주었고 꼭 들어보라고 전해주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오늘 제가 당했던 일을 숨김없이 서술해 봤는데요. 아마 저처럼 본의 아니게 상간녀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부남이 작정하고 총각이라 속이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기세를 부리면 순진한 여자는 그대로 넘어가게 되죠. 어쨌든 제 마지막 복수를 듣고 속이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셨길 믿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